오늘은 우리네 사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아프고 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돈, 그리고 가족. 이 두 가지가 얽히면 참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마치 한 편의 소설처럼,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실까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성북동 언덕길을 한참 오르다 보면 길게 이어진 돌담 너머로 고즈넉한 기와집 한 채가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검은 기와와 잘 가꿔진 소나무 정원이 어우러진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집이죠. 이 집의 주인이 바로 올해 85세 박설의 여사입니다. 해방둥이로 태어나 전쟁통에 부모님을 잃고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장 좌판에서부터 시작해 지금의 100억대의 자산을 이룬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시죠. 남편은 큰아들이 대학 갈 무렵에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그 후로 박 여사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에 동대문 시장에 나가 옷감을 떼어다 팔고 밤에는 식당 허드렛 일을 하며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살았죠. 그렇게 모은 쌈짓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린 것이 지금의 100억대의 재산이 된 겁니다. 그 시절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박 여사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그 손마디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서려 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 박 여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이 있고 그 아들들에게는 각각 아내가 있으니 바로 큰 며느리 김영희와 작은 며느리 최민정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박 여사의 집 정원에는 탐스럽게 익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마당 한편에 심은 구절초는 하얀 눈처럼 활짝 피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죠. 박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은 채 마당에서 부산을 떠는 두 며느리를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차요. 들어가서 누워 계세요. 김장은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환갑을 갓 넘긴 큰 며느리 김영희였습니다. 뽀얀 얼굴에 굵은 웨이브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전형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죠. 22살에 시집와서 30해가 넘도록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사와 집안 대소사를 군소리 없이 도맡아 온 그야말로 이 집안의 맏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도 연신 시어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듬직하고 고마워서 박 여사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너희들 일하는 것만 봐도 내 몸이 거뜬해지는 것 같구나. 그나저나 둘째는 어디 갔냐?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올 가을 첫 수확한 햇대추인데 정말 꿀맛이에요. 어느새 다가온 작은 며느리 최민정이 쟁반에 잘 씻은 대추를 한가득 담아 와 박 여사에게 내밀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최민정은 큰 며느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세련된 옷차림, 똑 부러지는 말투까지. 결혼 전에는 잘나가는 은행원이었고 지금도 남편 사업을 도우며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었죠. 어머, 예. 지금 어머니는 김장하느라 힘드신데 웬 대추 타령이니? 이따가 다 끝나고 드시면 되지. 큰 며느리가 핀잔을 주듯 말했지만 작은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에이, 형님. 김장은 형님이랑 제가 하는 거지 어머니가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저희 일하는 거 구경하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면 돼요. 그게 저희가 효도하는 길이죠. 능청스럽게 말하며 시어머니 입에 대추 하나를 쏙 넣어주는 작은 며느리를 보며 큰 며느리는 못마땅한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저렇게 약삭빠른 말로 늘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자신은 묵묵히 몸으로 봉사하는데 둘째는 늘 말로써 모든 공을 가로채는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갈등의 골이 유난히 깊어지고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 박 여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어머니의 재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던 그해 겨울, 동짓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박 여사의 집에 모여 팥죽을 끓여 먹는 날이었죠. 뜨끈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작은 아들이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재산 정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괜히 나중에 저희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는 일 없게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 여사에게로 향했죠. 큰며느리 김영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어머니 아직 정정하신데. 하지만 틀린 말씀은 아니죠. 어머니, 당연히 모든 건 장남인 저희 남편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30년 넘게 어머님을 모셨고 앞으로도 임종까지 모실 사람은 저밖에 더 있겠어요? 그게 순리고 도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도 아이들 학비가 부족할 때도 시댁에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꿋꿋하게 맏며느리의 도리를 다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작은 며느리 최민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형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거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잖아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 가리고 장남, 차남 가리는 게 어디 있나요? 똑같은 자식인데 공평하게 나누는 게 맞다고 봐요. 더군다나 저희 남편이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머니 재산을 잘 활용해서 더 크게 불리는 것이 결국 어머니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실리를 내세웠죠. 공평과 효율. 이 두 단어는 큰며느리가 내세운 도리와 희생이라는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날 이후 두 며느리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하고 집요했죠. 봄이 되어 박 여사의 정원의 목련이 탐스럽게 피어날 무렵 큰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한 정성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시댁을 드나들며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늙은 호박전을 해다 바쳤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찾아와 뻐근한 시어머니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렸죠. 그리고는 은근슬쩍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정훈이 아빠 남편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영 변변찮아요. 아들 녀석 장가보낼 미천도 아직 다 마련 못했는데 잠이 안 와요. 제가 어머니만 믿고 사는 거 아시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수십 년 희생을 상기시키는 큰며느리를 보며 박 여사는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저럴까 싶으면서도 그 속내가 빤히 보여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죠. 작은 며느리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현대적인 효도를 앞세웠습니다. 값비싼 영양제와 건강보조식품을 사다 드리고 유명한 대학병원 교수의 진료를 예약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재무설계사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효율적인 상속 계획과 절세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냥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으로 반은 뜯겨요. 미리 법적으로 안전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게 다 우리 가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지켜야 할 유산이 아니라 투자하고 불려야 할 자산으로 보고 접근했습니다.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똑똑해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져 박 여사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한 명은 과거의 헌신을 무기로, 다른 한 명은 미래의 비전을 무기로. 박 여사는 그들의 경쟁적인 효도를 받으며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에서
그들이 사다 주는 비싼 선물에서 사람의 온기가 아닌 돈 냄새를 맡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텅 빈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이 집의 주춧돌을 놓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언젠가 이 집에서 두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살날을 꿈꿨었죠.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전쟁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볼 때 그 눈빛 속에서 온전한 애정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머니 박설애가 아닌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이 결국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는구나. 박 여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력이 쇠하시던 박 여사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겁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자 며느리들의 전쟁은 병원으로 그 무대를 옮겨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형님, 어머니 간병은 이제부터 제가 사람을 쓸 테니 신경 끄세요. 전문 간병인이 돌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어머니한테도 더 편할 거예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내 눈에는 어머니가 돈으로만 보이니? 난 너처럼 비정한 짓은 못해.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두 며느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날 선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원망과 서러움, 질투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비정? 형님이야말로 어머니 재산만 보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머니를 위하는 분이 왜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그 비싼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시켜드릴 생각은 못 하셨어요? 뭐라고? 너 정말? 두 사람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두 아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동서지간의 정도,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몫을 지키려는 욕망만이 이글거릴 뿐이었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 여사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다툼 소리는 어렴풋이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대체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며 살아왔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적처럼 박 여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한 달여의 입원 치료 끝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예전의 정정함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거동이 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졌죠. 가을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 박 여사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집으로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오늘이 바로 심판의 날임을 직감하고 있었죠. 박 여사의 유언이 혹은 재산 분배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 여사는 한참 동안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대신 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구나. 박 여사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동생 손을 잡고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왔던 이야기, 시장 바닥에서 찬밥을 얻어먹으며 잠을 청했던 이야기,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리어카를 끌며 채소 장사를 하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이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겪어온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큰 집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 그저 내 새끼들 밥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재우는 거. 그거 하나였지. 이 집을 지을 때도 나는 돈이 많아서 지은 게 아니야. 언젠가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넓은 마당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거란다. 박 여사는 두 며느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죠. 큰애야, 내가 시집와서 30년 넘게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넌 나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나 마찬가지였다. 늘 고맙고 미안했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애야, 내가 똑똑하고 야무져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내 덕에 어려운 일도 많이 해결했고 내가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도 걱정이 없었지. 너도 참 고마운 내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너희 둘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게 됐니? 내가 가진 이놈의 돈 때문에 너희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걸 보니 내가 평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이 돈이 너희의 우애보다 우리 가족의 화목보다 더 소중한 것이더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대신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박설의 장학재단을 만들 생각이다. 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사는, 특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장사로 성공하길 꿈꾸는 젊은이들을 돕는 데 쓸 것이다. 그리고 그 재단의 운영은 너희 두 사람이 함께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박 여사의 계획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나눠주는 대신 함께할 일을 준 것이죠. 경쟁의 대상이었던 재산을 협력의 목표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 집은 재단 사무실로 쓰고 우리 가족 모두가 언제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남길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비로소 내가 너희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는 날이 될 게다. 그 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기와집에는 다시 가을이 찾아왔고 마당에는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주말 오후 집 안에서는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자선 바자회를 준비하는 두 며느리의 분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이쪽 물건 정리는 거의 다 됐어요. 후원업체 목록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오냐, 이리 줘보렴. 어머, 최서방네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후원을 했네. 고맙다고 전해주렴. 여전히 말투는 조금 서먹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예전과 같은 날카로운 가시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동료애 같은 것이 느껴졌죠.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박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서로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죠. 시원한 가을바람이 박 여사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은 어쩌면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한 어머니는 그 거친 파도를 가족이라는 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순풍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박 여사가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늘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정겹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